네, 안녕하세요. 보건 여러분들을 수다로 풀어보는 건치신문TV 나는 보스다 김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경준입니다. 예, 뭐 지난번에 2월달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그 이후에 뭐 아주 급박한 상황들이 지나가고 있죠. 뭐 필수의료 패키지 이런 거 발표한 거는 뭐 있었지만 결국은 의대생 증원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됐고, 그래서 전공의 의대생 파업, 휴학 이런 일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오늘 촬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전공의들 복귀 시한이 3월 4일이었는데 지금 이미 지났고 오늘 현재 날짜가 3월 7일이고요. 지금 복귀한 전공의들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3개월 면허정지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전문의 시험에도 문제가 되고, 의대생 파업, 휴학이나 이런 문제들도 좀 이어질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많이 영향을 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 계획대로 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가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강경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정부가 지금 하겠다는 방식대로 다 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한년차 전공의의 거의 80% 정도가 수련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수련을 다시 받으러 돌아갈지도 또 의문입니다. 그렇게 돼버릴 경우에. 왜냐하면 3년차까지 했는데 이렇게 다시 또 더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나마 좀 진로가 이렇게 분명하게 있고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는 정형외과나 아니면은 나가서 그래도 취업이 좀 될 수 있는 신경외과나 이런 것들은 버티겠지만 피부 미용 이런 데 버티고 하겠지만, 진짜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한 필수 의료과인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2, 3년 차 선생님들이 만약에 진짜 면허 취소를 했을 경우에 3개월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수련 기간이 합산으로 이게 교육연한을 못 채울 가능성이 지금 높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1년을 더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과연 하겠는가? 이런 문제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 실제 정부가 이런 강경한 대책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어떤 타협점이나 아니면은 앞으로 이제 2, 3년 뒤에까지 계속 벌어지게 될 보건의료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치킨 게임으로 그냥 치닫고 있다. 이게 이제 어쨌든 결론이 될 것 같고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파업을 통해서 어떤 이런 징계라든가 면허정지를 받더라도 어떤 개인의 피해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오히려 필수의료 인력들이 오히려 한 시기가 사라지게 된다거나 병원 같은 경우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된다는 문제. 그렇게 되면 이제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얘기겠네요. 이게 사실은 아주 강경하게 한다고 해서 또 그냥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 잠깐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제 오늘 성명서가 나오고 어제 아마 내부에서는 얘기된 것 같은데, 의사들의 장기 파업을 대비한다고 해서 이 중대본 회의라고 있어요.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서 비상진료 운영 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달 한 1,800억의 돈을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기로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비판 성명도 나왔는데요. 응급이니까 돈을 좀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를 이런 상황에서 지출한다는 것은 실제로 이 건강보험료의 취지에도 맞지가 않고요. 건강보험료는 국민들의 어떤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의료 인프라나 아니면 재난 상황에 사실은 대비를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축적해 놓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만약에 정부가, 저희가 그거는 이제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백신이나 이런 것들을 건강보험료를 이렇게 무료로 매입해가지고 쓰고 이런 것들의 문제 제기를 그래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건강보험료는 저희가 보험료를 내는 이유가 저희가 받는 서비스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보험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건 절차도 좀 다 잘못됐고요. 왜냐하면 중대본에서 이걸 결정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건강보험료를 1,882억 원을 그것도 매달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엄연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사실 합의해야 되는데 이 절차도 틀렸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지금 이게 재난 상황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 재난 상황이 뭐 어떤 그런 재난의 어떤 수준이라는 게 뭐 감염병이나 아니면은 뭐 천재지변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가 사실은 이거 예측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2월 6일에 2,000명 발표하자마자 이틀도 안 돼가지고 비상대책위원회를 열면서 전공의들 사직서 쓰기 전부터도 다 이제 그 민방위복 비슷한 거 입고 다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비비를 쓰는 게 맞는데 지금 예비비는 1,200억 정도를 지금 책정해 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돈 쓸 생각이 없으니까 건강보험료로 이걸 쓰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쓸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1,882억 원을. 그거를 대형 병원의 매출 손실분을 그냥 메꿔주는 용도로 쓴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각각의 뭔가 꼬리표가 달려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계획도 지금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이런 계획들이 중대본에서 지금 막 쉽게 나온다는 거는 정부가 이 치킨 게임에서 강대강 대치를 하는 상황에 지금 제일 사실 저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안 나오는 거지만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지만 대형 병원들의 매출 손실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파업 때문에 생긴 매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대형 병원들이 병상 가동률이 뭐 50에서 60% 수준으로 떨어졌고 외래도 지금 30%더 떨어졌고 응급실도 지금 거의 뭐 반 이상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수술도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 진료 일당 보통 매출이 놀랍게도 한 100억 원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매일 한 40억씩 지금 적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2주니까 한 500억 정도 지금 이제 적자에 이제 도달하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사실은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정부가 실제로 뭐 전공의들이 진료를 거부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뭐 생명 이런 거를 걱정하는 정부가 아니고 이 정부는 애초에 그 자본 친화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다 보니까 이 병원 자본이 실제로 겪어야 되는 어떤 경영상의 타격을 지금 걱정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경영상의 타격을 건강보험료로 지금 메꿔주겠다는 거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하나만 더 이야기해야 되는 게 그러면 작년에 이 윤석열 정부가 공공병원 전체 지방의료원 전부 다 해서 1,000억 원 정도의 적자였어요. 그것 때문에 막 임금이 체불되고 난리였는데 그거 지원 안 했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로도 안 했고. 공공병원에 대한 지원이 그렇죠. 필요했네요. 지방의료원 전체 전국 54개 다 합쳐가지고 1,000억 원 정도의 지금 결손이 발생해서 그래서 작년 12월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하고 그 각급 병원 공공병원 노조 지부장들이 다 국회 앞에 가가지고 20일 단식 농성해가지고는 국회에서 예산으로 겨우 500억 따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매달 대형 병원들 1,882억 원씩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MRI나 그 초음파 문재인 정부 때 그 로드맵대로 한 거가 연간 2022년에 예상치보다 한 400억 초과했다고 문재인 케어 공격하면서 이제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거 기준을 강화한 거 아닙니까? 연간 400억 아끼려고? 근데 지금 매달 1,882억 원을 건강보험료에서 대형병원 손실 메꾸는데 쓴다는 거를 이 형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정부가 사실은 어떠한 이런 건강보장 제도라든가 사회보험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의료개혁의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있는 공익적이고 공공적인 의료 공급에 대한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의사들이 파업을 하니까 거기에 환자를 많이 못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러면 거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재정이 더 필요하겠다. 어디가 그러면 이 빵꾸가 난 거냐? 그러면 대형병원의 어떤 수익률 이런 것들이 적자 이 부분을 채워주겠다라는 거를 어저께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파업을 해서 대형병원들이 적자 난 거를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메꾸겠다는 겁니다. 특히 더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누진세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영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떤 불평등 부분도 더 강한 거예요. 서민들이 돈 내서 대형병원의 적자를 메꿔주고 의사들 파업의 피해를 서민들이 고스란히 안게 되는 게 어제 결정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저는 1,800억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비비로 뒀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매달이라고 하니까 정말 좀 심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제 보고사항으로 소위원회에서 본회의가 아니고 통과할 때 1882억 플러스 알파를 매달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최소 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 병원이 지금 한 달에 결손된 금액이 아마 몇천억 규모일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가죠. 왜 이렇게 빅5에도 돈도 막 갖다 주는 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파업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한 가지만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높기 때문에 이 파업 사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할수록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지율이 높아지는 한은 총선 때까지 그 시점까지는 의사들을 계속 두드려 패는 이런 강경한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정확하게 동의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민생 토론회를 빙자해가지고 전국 방방곳곳을 돌면서 온갖 포퓰리즘 공약을 지금 막 계속 내고 있는 거를 아실 텐데, 뭐 혹 신문에 보면 그걸 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해주겠다고 하는 걸 다 하면은 뭐 700조가 든다고 700조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지지율 올린 게 제가 봤을 때 1%가 안 될 거예요. 1포인트가. 근데 지금 이 의대 정원 확대 가지고 갤럽 지금 매주 금요일에 나오는 갤럽의 대통령 지지율을 보시게 되면은 사실 29%에서 39%까지 3주 만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갤럽에서는 그걸 물어봅니다. 윤석열 정부 지지한 이유가 뭐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돈 안 쓰면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실제로 포퓰리즘 공약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의대 정원 확대를 함으로써 두 번째로 얻는 효과가 하나 있었죠. 저희 이제 다 아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잠재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강대강으로 지금 가니까 뭐 신문이나 뭐 지금 언론 전체가 대부분이 다 뭐 이 의사 파업, 진료 공백 이걸로 지금 막 언론이 도배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른 어떤 정책들이나 아니면은 이 윤석열 정부의 치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들, 뭐 디올백부터 시작해서 이거 지금 다 이제 이슈 덮듯이 덮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카드가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주요 언론들의 어떤 대응도 좀 영향을 줬어요. 2020년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주요 보수지들이 이제 이런 진료 공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환자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막 언론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반정부 인사들 이제 그 칼럼을 싣고 하면서 뭐 지금 뭐 의대 정원 확대는 뭐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행위니 뭐 온갖 것들을 막 다 공세를 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를 압박한 거예요, 그 당시에. 400명 증원 나왔을 때, 문재인 정부 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수지들이 이거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시기에 이런 설익은 정책을 내서 의사들을 자극해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프레임을 아예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사실 이 보수지들이 사설이나 이런 데서뿐만 아니라 이 보수 당시 야당이죠. 야당의 지도자들, 특히나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그 다음에 뭐 주호영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페이스북에다 아예 의사파업 지지한다 막 이렇게 쓰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실제로는 정부가 빨리 협상에 나서야 되는 어떤 상황을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반대예요. 지금은 이 조중동 중에 중앙이나 동아일보가 이제 병원 자본의 이해관계를 일부 대변하거든요. 동아일보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고려대학교와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가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중앙은 당연히 삼성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삼성 서울병원도 영향을 받고 있고 강북삼성병원 영향을 받으니까 협상을 해야 된다고 사설에 자꾸 쓰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증언안 자체가 완전히 지금 정치적인 것이고 뭐 설익은 것이고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그냥 계속 가라는, 지금 사설과 그 칼럼들이 전부 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수 교계나 이런 데들은 아예 광고를 내가지고 의사들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사회적 흐름 속에서 사실 이 정부가 편하게 지금 사실은 이 강경책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보수 결집의 효과가 또 있어요, 여기에. 일정 정도. 그래서 실질적인 환자 피해가 사실은 또 크지 않은 점이 이번에 또 드러난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비를 해가지고 하고 보니까 그동안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불리는 대형 병원에서 경증 환자 그리고 선택적 진료 환자를 너무 많이 봤던 거죠. 그 사람들을 이제 안 보고 중환자나 응급실에 진짜 필요한 사람들만 보니까 뭐 이렇게 큰 의료 사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언론이 이제 발굴도 하고 있지 않지만 뭐 암 환자들이 이제 기존 어떤 암 치료 그 스케줄이 지금 뒤로 미뤄진다든지 이런 사태들이 있는 거지. 2차 병원으로 가가지고 뭐 수술하면 되는 뭐 저희 충수돌기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쓸개도를 제거한다든가 이런 거는 다 2차 병원급으로 가서 지금 또 다 되는 거예요. 지금 개원이나 병원에서 다 폐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강대강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뭐 심각한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사실상 되지 않는 게 기존의 어떤 시장 중심의 그 빅5들이 모든 걸 다 흡수하는 그런 형태 때문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야 되는 건 의과 대학에서는 뭐 학장들이 당연히 그 의대생 증원을 반대했는데 대학에서는 전체 3,800명 정도를 증원을 신청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대학과 의대 간의 어떤 의견 충돌이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는 저는 이제 이 한국의 사학들, 뭐 국립대는 당연히 이제 정부의 오더를 받고 많이 신청했을 거고요. 지금 사학들은 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인구 소멸 문제가 걸려서 지방 사학들이 지금 이제 존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이제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압력이 존재하고 그나마 수도권에 있는 그래서 사립학교들이 많이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사립대학이라는 곳들이 사실은 기반 자체가 지금 의과대학을 갖고 있는 곳들은 상당수가 또 이 그 병원 자본으로 축적을 해서 사학으로 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곳들은 본인들의 이제 사활적 이해관계랑 이게 두 개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병원에서는 반대를 했다고 하는 게 이제 병원의 병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의사들이니까요. 당연히 이제 의사 일반의 이해관계에 또 영향을 받고 압력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또 맥락상 보게 되면 그런 것들도 약간 제스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의사들의 어떤 반발이 크니까 병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많이 신청 안 하는 제스처 정도를 한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대학에 강력하게 만약에 어필을 했었을 거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많이 신청은 못 할 겁니다. 그러니까 쇼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실제로는 이런 대형 병원들, 교육 병원들과 사립학교 이 사학 자본의 어떤 이런 주식회사형 형태의 이런 그 운영 방식이 여기 이제 투영이 돼가지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증언을 요번에는 꼭 따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가 전개됐을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가 기존의 어떤 다른 정부,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런 의사 정원 문제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강렬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정치의 목적하고 그다음에 시장적인 목적이 있을 텐데 요 시장적인 목적은 어떻게 좀 이렇게 체계가 있는 걸까요? 어쨌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애초에 시작은 이 의대 정원 확대가 작년부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사실 병원 자본의 어떤 강력한 요청, 이제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의사들을 고용하는데 대단히 임금이 올라가고 병원 자본 입장에서는 이제 저임금으로 의사들을 많이 쓰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구조에서 사활적 어떤 이해관계가 여기 발휘가 됐을 텐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저번에 뭐 작년 12월부터 이 건치 TV에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40명짜리 미니 의대 중에 이제 핵심이 사실 아산병원과 삼성 서울병원 같은 이런 대형 병원들을 몰아주기 위해서 시작은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시작은 했는데 지금은 이게 병원 자본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2,000명 증원안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른 동인들이 너무 많이 여기 개입을 해서 이제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 어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회의 나와가지고 장문의 글을 읽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막 숫자까지 막 이야기하면서 글을 읽었어요. 대통령이 거기 와서. 예, 대통령이 직접 어제 중대본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가겠다는 건데,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이렇게 읽어보니까 병원 자본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실제로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아산병원이나 삼성 서울병원 같은 대형 병원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런 높은 수익성에 기반이 되는 그런 선택적 진료나 경증 진료까지 다 하던 부분들을 이제 덜어내는 이야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병원은 필수 의료랑 중증 의료만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가려다 보니까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갔는데 병원 자본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싼 값에 의사 쓰려고 하다가 어이쿠 이거 우리 매출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갑자기 옳은 소리를 한 거네요, 윤석열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본인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제 정부는 어쨌든 뭐 개별 자본의 이해관계보다는 총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야 되고 본인들 어쨌든 총선에서 이겨야 보수 우파의 어떤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이니까 나머지 어떤 제가 봤을 때 자본이나 정치 우파들은 윤석열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자본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갸우뚱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지원금 월 1,882억 원에다가 뭐 예비비 1,200 이 정도 받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실제로는 손해보고 떨어져야 되느냐. 뭐 이런 이제 자판 계산기 두드리는 이런 상황이 됐을 텐데. 구조개혁까지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병원 자본의 이해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 의대 증원안을 이야기를 꺼냈지만 지금은 이제 어떤 정치적 맥락이 훨씬 더 크게 고려가 돼서 다른 방향으로 이 부분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만약에 제일 수혜를 많이 보려고 했던 울산대 의대, 그러니까 아산병원, 그리고 성균관대 의대, 그러니까 배치를 과연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또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 배치를 많이 받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안의 어떤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이 정치적 지지의 어떤 단맛을 본 윤석열 정부가 약간 이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수도권 의대 배정 많이 하겠다고 지금 흘리면서 간을 보고 있거든요. 비수도권 의대에 울산대 의대를 넣어도 될까 안 될까. 근데 기자들이 예리하잖아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건복지부 차관이 뭐라 그랬냐면 울산대 의대가 울산에서 교육하고 울산에서 의과대학을 만들어서 울산대 의대에서 그 병원에서 수련하는 거를 하는지 보고 안 하면 증원해 줬다가 뺏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곧장 다른 언론에서 뭐라 그랬냐면 지난 35년간 내려가라고 하는데도 안 내려가고 서울 아산병원 옆에다가 의과대학을 지어놓고 약속을 어기고 있던 울산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울산대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만약에 이 TO를 울산대가 지금 요번에 증원에서 가장 많이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퍼센테이지로 275% 신청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신청했는데 이거를 조금이라도 받으려면은 지금 뭔가 제스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병원 자본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비용을 또 지출해야 되는 과정이고 본인들이 실제로는 교원들 대부분이 다 삼천병상의 서울 아산병원에 있는데 그 거의 버리다시피 한 울산대병원에 있는 그 일부 교원들과 그쪽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되면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근데 수익성이 발생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이제 빠지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와 저는 이 상황이 계속 가게 되면 병원 자본 사이에 어떠한 갈등이 모종의 갈등이 물론 아주 큰 갈등은 아니지만 그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이 치킨 게임의 향방을 일정 정도는 또 좌우할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엔 총선 끝나면 일단 그쪽은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많은 약속을 하고 다니지만 지키지는 않으니까요. 요번엔 조금 좀 얘기를 바꿔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업이 이제 시작이 되고 뭐 어떤 파업 상황이 이제 계속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사들에 대한 반감이 코로나 때도 사실은 뭐 의사만 그런 건 아니고 뭐 빅5 큰 병원들이 사실 공공병원만큼의 어떤 역할도 하지 못했고 어떤 의사 집단이 어떤 거기에 큰 기여를 했다 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뭐 기여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파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의사들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시각들이 좀 많아요. 사실 뭐 나쁜 사람들처럼 이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뭐 애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또 자기 아이들이 의대를 가기를 또 희망하지만 좀 모순적인 상황인데 정말 이렇게 우리 파업을 하고 있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은 이상한 사람들인가요? 저는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일까? 그렇다고 어떻게 똘똘 뭉쳐서 저렇게 다 같이 이상하기는 쉽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얼마 전에 다른 생각을 가진 뭐 전공의 모임 이런 분들이 그 트위터에 뭐 의견을 올리는 것도 봤지만 굉장히 소수였던 것 같고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심리를 좀 이해해 준다거나 좀 그런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말씀인지 저도 맥락은 이해를 좀 해봐보자. 그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시장 경쟁이 매우 극도로 지금 치열한 한국의 의료 어떤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이런 숫자에 대단히 민감한 그런 이제 구조를 지금 나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의대생들이나 젊은 의사들이 무슨 잘못된 교육이나 아니면은 뭐 보건학 자체가 숫자가 늘어나면 뭐 이제 유효 수요론이나 이런 거를 믿어서라기보다는 유효 수요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체득되는 그런 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제 개원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하위 20%는 거의 망하고 상위 20%는 엄청난 이제 그 경쟁 구조 속에서 또 더 가져가는 요런 이제 실제로는 뭐 무한 경쟁의 구조. 그리고 또 지금 의과대 학생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공부를 잘한다는 뜻이 예전에 학력고사 세대처럼 뭐 그냥 고3 때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중학교 때부터 사교육으로 막 거의 무장하고 친구들은 농구하고 뭐 게임 활동 안 해도 이제 공부만 한 경쟁에서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수련이 돼 있는 친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쟁 구조에서 사실은 생존한 사람들 능력주의 모델에서 이제 시험 잘 보고 하는 최상위층들을 다 여기 모아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인성의 문제 뭐 이런 측면보다도 어떤 이 구조에서 이 기반하는 그런 기본적인 기득권 옹호 그리고 우파적 사고가 여기서는 이제 도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사실 윤석열 정부가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으면은 교육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대적인 메스를 사실 들이댔어야 되거든요. 지금 의료개혁에서 의사 문제에서 중요한 게 지금은 정원으로 지금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의대 증원 한다고 진료 거부하겠습니까? 보통은 뭐 이게 환자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차라리 숟가락을 깎는다 그러면은 이제 파업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의대생 증원한다고 파업한 정도까지는 안 가거든요. 반대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문제에 이렇게까지 민감한 거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유례가 없다라는 거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건 역으로 똑같이 정부도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개혁 과제의 기본 과제들이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교육 과정 자체를 새롭게 편성하는 의사들을 양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계획 하나도 없이 배치 계획도 없고 재정 계획도 없고 교육 계획도 없이 그냥 2,000명 툭 던지는 정부도 아마 전 세계 유례가 없죠. 근데 이렇게 유례가 없는 세력들끼리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게 우리 국민들부터 시작해서 의사들부터 시작해서 이 정권까지 다 머릿속에 보건의료 공급은 그냥 시장에서 하면 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 뭐 아니면 뭐 음서제로 뭐 2등 의사를 만든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금까지 다 밀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뭐 지금 우파적 입장에서 진료 거부를 하는 의사들의 생각에 동의할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지만 그런 어떤 사고 체계와 이념을 갖게 된 그런 기반은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에 있는 것이다. 그건 너무나도 분명하고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을 놔둔 상태라면 2,000명을 증원해도 다 그런 의사들만 계속 만들게 될 거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이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근데 토론회 같은 거 보면 일단 아까 저희 사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논리 체계도 없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파업의 어떤 과정 파업을 통해서 항상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의사 집단 자체가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지역 복무제를 도입한다거나 공공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들어서 이해 못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자기 직역 안에서의 어떤 이해관계가 펼쳐졌을 때는 그런 얘기들을 들어도 못 들은 척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많은 집단들 중에서 그 모두가 그렇게 똘똘 뭉쳐서 이렇게 표현되는 거는 물론 이런 측면은 있을 것 같아요. 이 파업 상황이나 이렇게 됐을 때 뭐 흩어지며 죽는 것처럼 이탈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강압적 분위기가 내부에서는 있을 수는 있긴 한데 그런 목소리가 너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의사들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커가지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그 의료를 같이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같이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악마로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이 조금 생각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미워하는데, 지금 어떤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뭐 파업 판단 이유로 미워하는 거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상황을 그냥 미워하는 것 말고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파업의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할까?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개인의 어떤 심성이나 아니면은 뭐 혹자는 의대 교육의 문제라 그러는데, 아니면 뭐 이제 또 의사사회 안의 폐쇄성이나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동료 압력이라고 하는 뭐 피어 프레셔나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현상학적 분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현상학적 분석은 여기서 지금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왜냐면 애초에 사람의 그 심성 자체가 나쁜 사람들을 선발해가지고 의사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기준 자체가 사실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냥 모았을 뿐이에요. 왜냐면 그런 선발 기준을 우리 사회가 갖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의과대학 가기 전에는 만약에 수시 입학하려고 하면 맨날 매일 그 자소서에서 들어가는 뭐 세특이나 자기소개나 이런 데 슈바이처 쓰고 국경 없는 의사에 가서 일하겠다는 식으로 쓰고 의료봉사도 엄청 많이 하던 사람들이 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안 돼. 한국은 수가가 낮고 의사는 다 이렇게 무슨 노예야, 의노 이야기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 지향적인 의료 공급 구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경쟁에서 선배들을 보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과서적 진료하고 그러는데 나가서 사실 이게 개원이는 사업이잖아요? 건축 선생님도 아시잖아요. 사업이에요, 사업. 이거 내가 이거를 치료적인 것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영도 좀 해야 되고, 인력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임대료도 걸려있고, 막 그러니까, 멀쩡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되게 착한 선배가 나가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저처럼 이렇게 학교 오래 다니고 그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말로 막 그렇게 해갖고는 막 비급여 하면서 너무 승승장구 하는 거를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투영이 이 의료 체계를 공공화해야 되겠다라는 걸로 가지는 못하고 의사가 더 늘어나면 진짜 이건 망하는 거다. 다 죽는다. 그리고 그동안 전공의 때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게 보상이 안 되는 구조이면 내가 이 보상도 안 되는 전공이 이렇게 한 거는 병원이 나를 완전 수탈한 거다. 그리고 그렇게 수탈하게 된 데는 한국의 건강보험 수가가 너무 낮아서 내가 그 보상의 일부도 못 가져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걸로 이제 다 연결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계속 반복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가 이 의사 악마를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되고 의사와 환자 관계는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좋은 의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거냐. 그거는 시장 지향주의적인 의료 공급 체계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급진적으로 한 번에 우리가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한 것처럼 NHS 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지금 뭐 들으면 정영준 저 양반이 나와갖고 이제 완전히 뭐 완전 그 꼴통 빨갱이 소리 하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즉슨 지금이라도 점진적으로 공공병원을 늘리고 지역의 공공클리닉을 늘리고 거기에 다 의사들이 들어가서 일해야 돼요. 그리고 적정한 노동에 적정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충원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또 신규 의사가 필요하니까 당연히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를 하지 않는 어떠한 증언안도 이게 뭐 숫자가 50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뭐 2000명이 됐든 3000명이 됐든 다 훨씬 더 이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의사에 대한 배신감이나 피로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여기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국민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의료 부분에 대한 공급 공공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첨언을 하나 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의대를 늘리거나 아니 공공병원을 늘리거나 공공의대를 만드는 거를 지금 만약에 뭐 밀려서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다는 거는 개가천선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결국.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런 겁니다. 그 무식한 질문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부가 그 의대 정원 늘리려고 했던 여러 가지 그 이유들 있잖아요. 대중분한테 말했던 뭐 응급실 뺑뺑이 뭐 필수 의료 뭐 그다음에 지방 소멸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거는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수가 문제다만 얘기하거든요. 모든 해결책은 다 수가예요. 정부는 의대 정원 늘리면 된다. 의사들은 수가 문제, 이거 다른 문제 아무것도 아니고 수가 문제다라만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정말 무시가 물어보게. 우리나라 수가는 정말 낮아요. 우리나라 수가가 상대적으로 뭐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행위료가 좀 낮죠. 행위료가 좀 낮은데, 왜냐면 저 일본하고 비교해야 된다는 저는 겁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랑 비교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총액 예산 개념이라서 수가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그렇게 그걸로 인해서 뭔가 보상을 그걸로만 받는 구조가 아니고요. 뭐 포괄 수가고 또 그래서 이제 일본하고 비교를 했을 때 행위별 수가 국가고 가까우니까 이제 비교를 하면 뭐 주요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낮죠, 한국이. 근데 뭐 혹자가 이야기했듯이 뭐 몇 배 차이 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진찰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뭐 일본 이야기를 이제 좀 깔고 가면 일본은 이제 초진 진찰료가 한 3,000엔이고 재진 진찰료는 1,000엔 정도거든요. 그럼 1,000엔이면은 지금 우리 환율로 치면은 수가가 뭐 9,000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만약 900원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환율에서는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재진 진찰료가 낮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낮은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CT 이런 거는 일본이 더 낮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한국이 검사에 대한 또 수가 보상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가라는 거는 수가는 행위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량이 당연히 중요하죠. 행위량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거는 수가를 많이 높여줘야 되지만 행위량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수가를 높여줄 이유가 없죠. 행위로 그 수가를 공급하는 의료 그 행위자, 그러니까 의료 인력, 의사, 간호사의 숫자가 동일한데 턴오버가 빨리 되는 것이라면 수가를 올려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한국이 행위량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수가 낮다 그러면, 근데 어떻게 저렇게 병원이 잘 되냐? 잘 되는 데는 너무 잘 되고 막 승승장구하니까. 그러면 이제 뭐 비급여를 한다. 물론 비급여도 영향을 주죠. 하지만 건강보험 진료만 가지고도 행위량을 엄청 늘릴 수 있는 곳들은 그걸로 수익을 거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되게 단편적인 이야기고 또 이제 본질적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응급실 뺑뺑이랑 소아과 오픈런이 지금 이제 가장 많이 해자되는데 응급실 뺑뺑이랑 소아과 오픈런 다 수가랑은 사실 거의 관련이 없죠. 왜냐하면 응급실 뺑뺑이는 기본적으로 응급의료의 어떤 인력이나 시스템 자체가, 인프라 자체가 수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아니거든요. 응급은 행위를 늘릴 수가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뇌출혈 환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뇌출혈 환자 생기면 들어오는 거죠. 심근경색도 생기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의 소리 듣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전국 방방곳곳에 엄청난 사람들 예약받아가지고 그걸로 계속 돌리면서 갈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수가를 올려준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국정 교수께서 옛날에 외상센터 이야기하듯이 그냥 1년 단위 운영비를 주고 운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안 했고 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사실 총액 예산인데 총액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들이 개거품 물고 반대하잖아요. 그 이유는 행위별 수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이익에 대한 이해관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사실 말은 수가 이야기를 꺼내면서 적정 보상을 하고 적정 공급을 하면 되는 부분에 대한 총액 예산 같은 것들을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돼 있고 소아과 오픈런은 더 이상한 이야기죠. 소아과 오픈런은 대부분이 이 오픈런의 대상이 되는 건 경증 소아들이잖아요. 경증 소아들이 왜 소아과를 찾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가정의학과를 찾아가도 되고 내과를 찾아가도 되고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주치의를 찾아가겠죠. 소아과를 소아 환자들은 꼭 찾아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한국이 1차 의료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동네 의원들이 막상 거기서 그냥 서로 경쟁하면서 다 뭐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부터 시작해서 소아 환자까지 다 경쟁하는 구조라는 거 아닙니까? 시장주의적인. 그러니까 이 경쟁 구조를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환자 등록제나 주치의제 같은 거를 지금 이제 시작해야 되는 단계죠. 한국이 고령화도 되고.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의사들이 또 다 싫어하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제 환자가 등록돼 있으니까 통증 클리닉 이런 데 그냥 쉽게 못 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주장을 하는 모든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고 의사 단체도 마찬가지인데 본인들이 이익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 본인들이 지금 결핍을 느끼는 부분, 그러니까 보상 단가가 낮다는 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 입장도 황당무계한 거죠, 사실은. 응급실 뺑뺑이랑 소아과 오픈런 해결하려면 기본적으로 1차 보건의료 체계에 갖춰야 되니까 그러면 주치의를 하든지 환자 등록제를 하든지 아니면 동네 의원들의 뭐 방문 진료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활성화할지를 논의해야 되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필수 의료 패키지나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1차 의료 이야기가 그냥 의뢰 해송할 때 뭐 이렇게 레토릭으로 언급만 돼 있지 하나도 제대로 들어간 게 없어요. 그냥 모든 시스템이 다 대형 병원 중심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국 의료는 되게 앙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서 수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절실함이 만약에 있다, 의사들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발 좀 주치의제나 환자 등록제라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수가 보상 이야기하는 게 좋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차라리 이게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상이 너무 낮다, 행위료가. 대신에 우리는 주치의나 환자 등록제를 받겠다. 그러니까 보상 수준을 동네 1차 의료에서 늘려달라. 대학병원도 우리가 보상 수준을 올려달라. 전달 체계를 가져가겠다. 우리는 경증 외래를 안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무한 경쟁은 다 그냥 헤쳐놓고 수가만 올려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작동할 수가 없죠. 수가를 올려줘도 그런 문제들은 전혀 해결이 될 수가 없고요. 어쨌든 뭐 이 정도의 논의를 만약에 이제 의사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훨씬 더 좋은 사회 상황일 텐데 그런 건 아직 먼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현재로서는 의사들을 미워하는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의사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 세대에 만들어진 의사들이니까 같이 늙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의사들이 함께 당신들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위해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사 증원이 되었을 때도 이들을 공적 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 요 두 가지를 어떤 의사 파업이라든가 의대생 증원이라든가 이 문제에 있을 때 국민들이 머릿속에 딱 가지고 의사들을 설득하고 아니면 사회적으로 요구해서 끌고 나가는 좀 요런 식으로 일단 너무 미워한 다음에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가 병원을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타일러서 데리고 가는 입장이 좀 국민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파업이 아직도 진행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뭐 두 줄이라든가 뭐 두 문장에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시면서 느끼는 소외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히 한 두 문장 정도로 말씀을 해주시죠. 덧붙여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전망을 조금만 덧붙여서. 요게 방송 한 15일 정도 후에 나가니까 뭐 그게 좀 어렵습니다. 이 방송 15일 후에는 사실 이게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대형 병원들의 매출 손실이 누적이 되면서 이제 모종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거기서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변수는 이 방송을 하는 이 과정 중에는 의대 교수들로 대표되는 대형 병원의 전문의들이 지금 진료 거부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 이제 전문의들이 뭐 윤리적으로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지만 뭐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 이제 뭐 좀 뒤로 밀어도 되는 수술하는 거나 이런 곳들에서 실제로 진료 거부를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병원의 매출 손실은 이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파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도 사실 산업자본이나 아니면 서비스 자본에 이윤의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 단체 행동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건 진짜 파업이 맞습니다. 이거는 파업이 맞고 모종의 파업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동참하는 어떤 실제 뭐 고임금 그 다운표 노동자인 이런 이제 전문의들이 가세했을 때 과연 정부가 그럼 대안이 있느냐? 그동안 시장의료 다 방치하고 공공의료기관 뭐 거의 그런 상급종합병원에 몇 개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상황은 사실 지금 정부가 강력하게 뭐 이제 그 전공의들이나 이런 사람들 뭐 법정 최고형을 주겠다는 등 뭐 면허를 취소시키겠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정지시키겠다는 이런 공격을 펴고는 있지만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좀 변수가 많습니다. 근데 너무 윤석열 정부가 재미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주 재밌는 하나 그게 있었는데 그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인가 유이동 의원이 이 방송 지금 이거 녹화하는 요 한 9일 전인가 7일 전에
이 정책은 개문발차 정책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가를 이렇게 개문발차 정책으로 운영할 수가 있구나, 쟤네는. 근데 개문발차 뜻을 좀. 개문발차가 이제 문 열어놓고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대책 하나도 없고 몰라, 일단 해. 네, 일단 해. 네, 개문발차가 그런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할지는 그냥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2,000명 지르고 배치 계획, 뭐 재정 계획, 교육 계획, 뭐 의료 개혁 계획 이런 거는 이후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2,000명 그냥 일단 확정. 그러니까 뭐 이게 결과적으로 계속 제가 이야기했지만 나와야 되는 숫자인데 얘네는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 개문발차라는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라고 저는 봐요. 이 지금 집권 여당과 이 정권에. 그렇다면 이 개문발차는 결국은 이제 철로를 이제 벗어나서 완전히 추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변수가 많고 무조건 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 강경책대로 되지는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또 이런 강경 드라이브와 뭐 어떤 유화책으로 전공의들이 또 병원에 복귀해가지고 뭐 다른 모종의 무슨 어떤 국민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뭐 수가 올려주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는 여지도 아주 약하지만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향해야 되는 거는 윤석열 정부의 시장주의적 의료 개혁과 이 증원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실은 반대해야 되고요. 이게 뭐 윤석열이 의사 때려주니까 이 안은 어쨌든 간에 의사 한번 요번에 응징하는 거는 보호겠으니까 지지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주 무책임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태도라고 보고 반면에 그러면 또 의사들이 아예 완전히 비토하는 전략으로 이걸 무위로 돌려서 이기는 것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수준의 어떤 여러 공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대안들과 함께 이게 종료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뭐 그게 안 되더라도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대통령이 어제 나와서 중대본 회의나 이런 데서 이야기한 걸 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어쨌든 의료 부분의 공급에 어떤 변화를 이제는 촉발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발점이 된 건 맞습니다. 네, 덧붙여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죠. 3월 16일에 서울에서 아마 노동시민단 사회단체들이 이제 결합을 해서 실종된 공공의료 확충의 문제를 제기하고 현재 이제 의사 집단과 윤석열 정부 간의 어떤, 뭐, 대책 없는 이런 갈등을 좀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목소리를 좀 높이는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